자, 최근에 미국이 내놓은 어떤 보고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제목을 보시면 이 보고서에서 유럽 문명이 소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 나라한테 폭탄 발언을 우르르 쏟아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보시겠지만 동맹국이라는 호칭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멘트가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트럼프를 비롯해서 백악관 행정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한 건지 알아볼 건데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이 보고서가 뭐냐? 이 NSS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국이라는 국가의 전체적인 안보 계획서다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보통 트럼프 임기 안에서겠죠? 세계에서 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담아놓은 문서다. 그러니까 미국의 안보 목표, 전략적 우선순위 같은 거를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알려서 미국이 어떤 나라를 동맹으로 보고 어떤 나라는 위협으로 보는지 알려주는 그런 계획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미국이 동맹국 압박에 초점을 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쉽게 말해서 강약약강한다는 거죠. 고분고분하면 관세 때리고 중국처럼 이렇게 막관세를 때려버리면 깨갱하고 그래서 보고서에서 중국 러시아를 너무 이거 편애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 NSS를 검색해서 뉴스 뜬 거를 몇 개 좀 가져왔는데 보시면 미국 안보 전략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가 사라졌다. 유럽연합은 문명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뭐 이런 무시무시한 말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이거 관련된 뉴스가 한 수십 수백 개가 나왔어요. 안보 관련한 거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써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크게 세 개로 나눠봤는데 동아시아, EU, 러시아 이렇게 세 개로 묶어서 하나하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시아 얘기를 먼저 해볼 건데 최근에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의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개입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가뜩이나 중일 간의 사이가 안 좋았는데 12월 6일에 중일 관계를 더 파국으로 만든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6일 오후에 오키나와 인근 공해 상공에서 중국의 J-15 전투기가 일본 F-15 전투기의 화기관제 레이더를 30여 분 동안 조준했다. 그러니까 중국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한테 레이더를 찍 쐈다 이건데 일본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게 화기관제 목적이다. 여기서 화기관제 레이더가 격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이즈미 방위상이 다음 날도 아니고 그날 새벽에 긴급 브리핑을 열어서 극히 유감을 표명하고 이거는 매우 위험한 행위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중국이 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사과를 안 했어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우리는 정당하게 대응한 거다. 오히려 너네가 우리 훈련 방해한 거고 우리 비행 안전 위협한 거잖아 라고 한 거죠. 중국 측의 정상적인 훈련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비행 안전을 위협했다. 일본은 비방 중상을 멈추고 최전선에서의 행동을 엄격히 자제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일본을 깐 거죠. 결국 해결이 안 돼서 서로 제재를 때려버립니다. 일본은 중국한테 반덤핑 관세를 때려버리고 중국은 히토류 제재 강화. 그러니까 히토류를 무기로 삼아서 제재를 한 거죠. 특히 중국이 일본한테 히토류로 제재를 하면 일본이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오른쪽 보시면 일본이 히토류를 수입하는 국가의 국가별 비중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 보시면 중국이 62.9%예요. 그래서 비중이 엄청 크다는 거죠. 다음에 32% 차지하는 게 베트남인데 베트남이 뭐 이게 아무래도 공산주의니까 아무래도 이게 일본한테는 좀 거시기한 느낌이 있고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사이가 나빠져서 토류에 제동이 걸리면 일본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왜 이 얘기를 했냐? 이때 미국의 코를 겁니다. 이거 중국이 레이더 먼저 쐈잖아. 중국 얘네가 잘못한 거야. 그니까 형이 중국한테 한마디 좀 해줘. 그래서 야마다 시게오 주미 일본 대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더 많은 지지를 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랬는데 백악관과 국무부는 이번 레이더 조준 사건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미국이 쌩깐 거죠. 일본이 따로 이게 논평까지 했는데 와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오히려 트럼프는 지난달 10일에 폭스뉴스랑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때 중국 당국자가 막 다카이치를 참수하겠다, 막 목 베버리겠다 막 이런 말이 나왔었잖아요. 그 논란에 대해서 진행자가 물어보니까 동맹국들도 우리의 친구가 아니야. 오히려 동맹국들은
중국보다 무역에서 우리를 더 많이 이용했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중국을 욕해달라고? 너네가 더 나빠. 결국 대만 문제, 중일 갈등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미국은 중국 눈치를 보느라 일본 편을 안 들어준다는 거고, 설령 앞에 뭐 레이더 조준 사건처럼 군사적인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너네가 알아서 해 라는 뉘앙스를 보이는 거죠. 자, 동아시아 이야기하는 김에 한국 이야기도 잠깐 해드리자면, 이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헤그세스 장관이 한국을 모범 동맹으로 지목을 합니다. 이스라엘, 한국, 폴란드, 독일, 발트국가 등등 이런 모범 동맹들은 우리의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군사비를 GDP의 3.5%나 쓰겠다고 선언을 하니까 미국이 우리 한국 돈 많이 쓰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해준 거죠. 반면에 헤그세스가 다른 국가들한테는 경고장을 놓았는데, 무임승차하지 말아라. 우리는 동맹국들이 무임승차하는 거 더 이상 용납 못한다. 여태 동안 미군이 지켜주니까 뒤에 서서 너네 꿀 빨았잖아. 이제 본인 앞가림은 해야지. 너네가 너네 나라조차도 제대로 못 지킨다? 그만큼 돈을 안 써? 그럼 그거만큼의 결과가 너를 맞이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확실히 세게 나오죠. 그러니까 동맹국들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기강을 잡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냥 좋아만 할 건 아닌 게, 한반도 관련 안보 문제에서도 이게 약간 좀 쎄한 게 있거든요. 여태 미국 행정부에서 발표했던 이 NSS 보고서에서는요,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가 꼭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역대 행정부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차례대로 쭉 갖고 온 건데, 트럼프 1기 때, 그러니까 2017년에 발표한 이 NSS 문구를 보시면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할 것이다 라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리고 2022년 바이든 행정부 때도 보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이러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문구를 넣었는데, 올해 나온 NSS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구가 빠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이례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 한반도 비핵화도 내 알 바 아니라는 건가? 뭐 국방비 늘려서 알아서 하라는 건가? 아니면 뭐 북한 눈치를 보는 건가? 이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결국 한중일, 북한 이렇게 해서 동아시아 4개 국가들을 봤을 때 중국, 북한한테는 좀 깨갱하고 한일한테만 칼같이 성그는 느낌이 드는 거죠. 자, 이제 동아시아에서 넘어가서 두 번째로 NSS 보고서나 인터뷰나 등등 해서 미국에 있는 여러 유명 인사들이 이유를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쭉 해볼 건데, 우선 너무 많습니다. 이게 찾으라면 수십 수백 개도 찾거든요.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의 위대한 재고라는 NSS의 한 파트를 유럽 국가들을 비판하는데 할애했다. 그러니까 EU 관련해서 아예 한 파트를 직접 만들어서 까고 있는 거거든요. 손수 파트를 나눠서 내가 길고 논리 정연하게 욕해주겠다. 아무튼 다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제가 이거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민 그만 받아라. 유럽이 이민 정책 때문에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해가고 있다. 이민 정책이 유럽 국가들의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고, 이에 우리는 반이민 정책을 내세우는 애국적인 정당을 지원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애국적인 정당은 무슨 정당이냐? 뉴욕 타임즈는 구체적인 정당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영국 개혁당과 AFD 등 강한 우익 성향의 유럽 신생 정당들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이민 정책이 마음에 안 드니까 반이민을 내세우는 이 정당들 밀어줄 거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AFD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독일 극우 정당인데요. 25년 12월에 발표된 이 따끈따끈한 독일 통계조사 들고 온 건데, 최근 들어서 독일 내에서 지지율이 26%로 1등이에요. 여기 보시면 26%로 빨간 거 쳐놓은 거 1등인데, 원래 독일에서 전통적인 우파 정당이 맨 왼쪽에 있는 이 CDU, CSU 이 정당이거든요. 근데 더 우파 성향이 짙은 이 AFD 정당이 1위로 올라섰다. 이건 뭐냐? 확실하게 유럽 안에서도 이민 정책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게 크다.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도 NSS 보고서에서 유럽 전역에서 저항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또 NSS에서 경고한 내용을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도하게 규제적이고 자신감이 부족하다. 이민으로 인해서 문명적 소멸을 겪고 있다. 와, 이게 이민 때문에 문명적으로 소멸이 된다.
뭐 이런 표현은 국가 외교 문서에서 아무리 그래도 이게 좀 보기 힘든 단어 같은데 이렇게까지 좀 세게 표현을 했고요.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유럽 대륙은 20년 내로 알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아니 20년 뒤에 그냥 망한다는 거죠? 어떻게 표현이 이러지? 그래서 현재 유럽을 미국이 방어할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의문이다. 내가 너네 같은 나라들을 왜 보호해줘야 되냐? 유럽 본토 사람들도 아니고 난민들 지키려고 우리 돈 써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고 아무튼 이렇게 거친 표현들을 보고서에 써가면서 이유를 질타하는 그런 멘트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 자 이제 NSS 내용은 다 끝났는데요. 미국이 정말 이유를 많이 깠습니다. 이게 뭐 어디 보고서, 회의, 인터뷰, 장관, 부통령, 대통령, CEO 할 거 없이 다 깠는데 주요 내용만 제가 간단히 몇 개 재밌는 거 보여드리면 미국 국무부 부장관 크리스토퍼 랜다우는 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미국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일론 머스크도 최근에 본인이 인수한 회사 X 있잖아요. 트위터. 여기 오른쪽에 블루 체크 마크 보이시나요? 인플루언서나 유명한 분들 오른쪽에 붙어 있는 이 체크 마크 있잖아요. 이 유료 인증 마크가 이용자들을 기만했다. 또 뭐 투명성 확보가 안 됐고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고 등등 위반을 해서 EU로부터 1억 2천만 유로나 되는 벌금을 뜯기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폭풍 트윗을 날립니다. 일론 머스크가 EU에 대한 비판글을 엄청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 트윗 보시면 EU는 해체돼야 된다. 그리고 주권은 개별 국가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EU를 폐지하라. EU 언급하면서 뭐 불땡 이러면서 헛소리하고 있다. 이렇게 트윗을 올렸고 여기 가져오진 않았는데 무슨 말을 했냐? 벌금 부과한 것은 미친 짓이다. 나에게 이런 조치를 취한 개인들이 있을 텐데 내가 그 사람들 대응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일론 머스크도 EU의 과도한 규제, 낡은 체제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벌금 부과 관련해서 루비오도 이렇게 말합니다. 루비오는 미국 국무부 장관인데 EU가 부과한 벌금은 X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의 기술 플랫폼과 우리 국민을 공격하는 것이다. 유럽이 미국의 온라인 활동을 검열하던 시대는 끝났다. 트럼프는 EU의 빅테크 규제가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도 억압한다. 이 규제를 폐지해야 된다. 나는 유럽연합에 화가 나고 그들은 믿기지 않는 벌금들을 부과했다. 라고 화를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벤스 대통령도 이게 미국 기업들을 쓸데없는 문제로 공격하지 말고 표현의 자유를 지지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보셨듯이 벤스, 루비오, 트럼프까지 합세해서 EU의 빅테크 규제, 디지털 미디어법, 낡은 규제, 요즘 최근 미국을 많이 괴롭히고 있는 구글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거다. 악법이고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EU 비판하는 건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을 볼 건데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전략이 변화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2022년에 바이든 행정부 때는요, 러시아를 중국이랑 같이 서두에 언급을 해서 이 러시아라는 국가 자체를 직접적 위협으로 규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발표된 보고서를 보니까 직접적 위협 같은 언급이나 표현들이 싹 사라졌더라. 근데 아예 언급을 안 하기에는 좀 뭐하니까 표현을 조금 바꿨는데 잘 들어보세요. 유럽인들이 러시아를 실종적 위협으로 여긴다. 이 정도 수준으로 순화해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행정부는 잘 모르겠고 걔네들만 그렇게 느끼던데 우리 미국인들은 잘 모르겠고 우리 미국인들은 위협까지는 아니고 뭐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니까 유럽인들 너네는 좀 가까이 있으니까 위협으로 느낄 수도 있겠네?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놨다는 거죠. 그리고 유럽과 러시아 간 관계 관리를 위해서 미국의 외교적 개입이 필요하다. 이 말만 들어보면 이게 가만 보니까 이게 말하는 뉘앙스가 이게 보통 미국 하면 유럽 편에서 그러니까 동맹국 입장에서 말을 하잖아요. 러시아랑 유럽이랑 둘 중 하나 선택을 하면. 근데 이거를 동맹국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왠지 둘 간의 관계를 약간 중재하는 느낌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 표현을 두고 미국이 유럽과 나토의 동맹국으로서 러시아에 맞서는 게 아니다. 러시아와 유럽의 갈등을 완화하는
중재자로 자리매김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 뉘앙스가 확실히 든다는 거죠. 지금까지 동아시아, 유럽, 러시아 쪽까지 총 세 곳의 케이스를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 트럼프를 비롯한 이 보고서의 결론은 과연 뭘까? 얘네가 원하는 건 뭘까? 결국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아시아는 중국, 서방구는 미국이다. 미국이 야, 너네는 인도 태평양이랑 동아시아 이쪽 먹어. 일본 전투기에 레이더를 쏘든 말든 그거는 일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나는 아메리카니까 서방구 이쪽만 신경 쓸 거야. 알겠지?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실용주의, 자국 우선주의 전략을 굳히겠다는 의도 아닌가. 그걸 이번 보고서에 담아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동아시아, 유럽, 미국 세 개로 나눠서 각자 도생하자 이런 생각이 담긴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미국이 예전에는 세계화, 민주주의 진영 확대 이런 대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대의를 벌이는 전략을 굳이 왜 하는 걸까? 왜 굳이 세게 말할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이건 마지막 생각인데 세계화에서 각자 도생으로 바뀌면 미국은 과연 뭐를 얻을 것인가? 첫 번째, 각자 도생 정책이 관세인데 관세하면 미국이 얻는 이득이 뭐죠? 관세 수입이죠. 근데 트럼프가 취임하고 맞닥뜨렸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미국 적자라는 거예요. 왼쪽 그림은 제가 미국 연방의 재정 적자를 가져온 건데 2024년까지 보면 걷어들이는 세금보다 지출이 너무 많으니까 적자가 심했다는 거죠. 아래로 내려갈수록 적자가 큰 건데 적자가 더 커지고 있다. 또 두 번째로 무역 적자도 되게 심했는데 오른쪽 그림 보시면 미국의 무역 적자 그래프거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적자 규모가 크다는 건데 무역 적자가 점점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취임할 때 이 두 개, 소위 말해 쌍둥이 적자라고 말하는데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다. 그래서 그 양쪽을 다 잡기 위해서는 관세라는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국방비 분담하면 뭐가 좋을까? 당연히 돈 덜 드니까 좋긴 하겠죠.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만 볼 게 아니라 미국이 나토나 유럽한테 계속 국방비 늘려라고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유럽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죠? 근데 유럽은 여기 보시면 프랑스, 오른쪽 독일 할 것 없이 최근 들어서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왼쪽 보시면 프랑스는 이거 1년 차트 갖고 온 건데 1년 동안 계속 올라서 1년 동안 10년물이 3.57%까지 올랐고요. 독일도 최근에 재무장하고 징병제한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최근 들어서 금리가 엄청 올라가고 있죠. 게다가 프랑스는 재정 위기다 뭐다 해서 총리 계속 바뀌고 시위하고 그랬잖아요. 결국 그 국가가 쓰는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그 국가가 돈을 못 갚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은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건데 여기서 유럽이 트럼프가 말한 대로 GDP 대비 5% 이렇게 국방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복지에 쓸 돈도 많은데 유럽은 가뜩이나 쓸 돈이 더 많아지니까 세금은 더 걷으면 유럽 시위하니까 못 걷고 국채 발행해야죠. 그렇게 국채를 발행을 하다가 너무 많이 발행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이 돈 갚을 수 있는 거 맞아? 하면서 유럽 전반의 금리가 더 올라가겠죠. 또 미국이 더 이상 유럽 너네 안 지켜줄 거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러시아랑 붙어 있으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도 커지겠죠? 그러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전반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더 매긴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자 더 줘라고 할 거라는 거고 결국에는 유럽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빠진 돈이 어디로 갈까요?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으로 가겠죠, 보통은. 그러면 미국 국채 수요가 늘어나니까 미국은 본인들 입장에서 국채 금리가 튀는 그런 우려 사항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동아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왜 중일 간의 군사적 긴장이 심해져도 미국은 조용히 있을까? 군사비 늘리고 지정학적 불안감이 동아시아에 커지면 그 국가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니까 엔화나 이런 데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안전한 미국으로 돈이 몰리겠죠. 최근 에이펙에서도 한국한테 핵 추진 잠수함 승인해 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맥락일 수 있겠죠. 한국이 자국 방위하도록 미국이 유도를 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같은 걸 지출을 줄여서 본인들의
미국의 재정 적자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맥락인 거죠. 그래서 미국은 채권 금리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보시면 채권 금리 최근 들어서 4.16%로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연속으로 3번 내려줬는데 이게 10년물 장기물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금리 때문에 저런 전략들을 활용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